당신이 지옥에서 허덕이는 12년 동안 나는 남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놀고 있었어. 기억도 못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렸어. 여보, 오늘도 늦어? 응, 미안. 마지막 점검만 하고 갈게. 꼭 돌아와요. 약속이야. 새벽 5시, 동네 백반집 영인의 밥상의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주인 영희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씻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적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찬장 안쪽으로 향합니다. 스테인리스 밥그릇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한 개만 유독 깨끗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요. 영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 밥그릇을 꺼내 들었다가 이내 한숨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넣습니다. 이 동작을 그녀는 지난 12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왔습니다. 습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버리라고 하기엔 차마 손이 가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남편 박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대형 화학공장 소속 소방관이었던 그는 그날따라 유독 집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멈춰서서 마치 무언가를 잊은 사람처럼 다시 고개를 돌렸던 남편. 그리고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신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전경을 보여줬고 영희는 큰아들 진우의 손을 잡은 채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었고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갓 돌이 지난 둘째 진역을 업고 병원으로, 소방서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사흘 후 검게 그을린 헬멧 하나가 영희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신 미수습, 사망 처리. 그 8글자가 영희의 인생을 두 동강 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영희는 새벽마다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오전 6시 반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사장 인부들, 퇴직한 노인들, 아침을 거를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까지. 그녀의 백반집은 그렇게 12년 동안 동네의 아침을 책임져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단골인 박 할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영희를 부릅니다. 영희가 된장찌개와 밥상을 날라다 드리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살며시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세월이 오래가도 인연은 꼭 돌아오더라고. 나도 젊을 때 남편 잃고 혼자 살았는데 40 넘어서 좋은 사람 만났거든. 영희 씨도 너무 자신을 가두지 마라. 영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결혼을 앞두고 있고 둘째도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아침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찬장 안의 밥그릇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입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에 오르지 못한 그 그릇이 오늘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하얀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위에 부서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결혼 행진곡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신랑 어머니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남편이 앉았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반대편 신부 측 혼주석에는 사돈 오대철 회장과 그의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정해 보였고 그 모습이 영희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귀에 그 소리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기 신랑 어머니, 남편이 1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뒤로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다더라고요. 백반집을 하면서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고도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웠을까? 동정의 시선과 감탄의 시선이 뒤섞여 그녀를 향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12년간 홀로 키운 큰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나 새 가정을 꾸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큰아들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1등을 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과 겹쳤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에서 누구보다 일찍 철이 들었던 아이. 고등학교 때 학원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아이. 대학 장학금을 받아오며 엄마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신랑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자신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호텔은 아니었지만 작은 예식장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었습니다. 주례없는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순간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렵게 참았지만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이 둘째 진혁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닮아 듬직했지만 어딘가 아버지의 눈매를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진혁이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린 시절처럼 작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도 좀 챙겨요. 형도 장가 갔으니까 이제 엄마도 좀 쉬어도 돼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12년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부 아버지 오대철 회장이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영희는 무심코 그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대철 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극진하게 맞이하는 손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영희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은 중견기업 회장이었지만 저렇게까지 예를 갖출 상대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은회색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면서도 단호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고든 자세였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그 남자의 얼굴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2년 전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 왼쪽 턱선의 각도, 약간 처진 듯 하면서도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세월이 더해져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꿈에서 만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대철 회장이 그 남자를 데리고 신랑 신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강태준 회장이래. 해외에서 IT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라던데 이번에 한국 법인 설립 때문에 귀국했다더라고. 강태준. 그 이름이 영희의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년간 잠들지 않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 말끝을 살짝 흐리는 버릇,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시선이 영희를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떠나가는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도연일까? 아니면 닮은 사람일 뿐일까? 만약 도연이라면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걸까? 12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 진혁이 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뒤흔들릴 것입니다. 12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로 연장은 웨딩홀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중앙에는 신랑 신부가 앉는 메인 테이블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335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안내 직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맞은편 자리에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안내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배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자리를 안내해 드릴까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테이블이 차 있었고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손을 들어 직원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그리고
한식 상차림이 차례로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영희는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된장국 그릇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오른손으로 그릇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2번.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릇은 도연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했습니다. 국물이 골고루 섞이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다음 동작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밥그릇 위에 김치를 올리는데 그것을 반으로 접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빨간 양념이 안으로 가게. 도연이 늘 하던 그 동작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이 그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하객들에게 가볍게 인사만 한 채 피로 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셔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하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연이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이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뀐다면 그녀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로 연장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된장국 그릇을 돌리는 손, 김치를 반으로 접는 동작. 결국 영희는 사돈 오대철 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이니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 오셨던 강태준 회장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오대철 회장은 의아해하면서도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후 영희의 동네에 있는 작은 한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민적인 한식집을 택한 것은 영희의 뜻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영희는 새벽부터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들깨 미역국이었습니다. 12년 전 남편 도연의 생일마다 끓여주던 바로 그 레시피였습니다. 도연은 위장이 좋지 않아서 일반 미역국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들깨를 듬뿍 넣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미역국을 개발했습니다. 오직 도연만을 위한 레시피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강태준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식 때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도연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한식집이 어색한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직접 들깨 미역국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에서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강태준이 그 향을 맡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다가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입에 가져가기 직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삼킨 후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먹는데
왜 이런 맛인지. 아니,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영희는 맞은편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커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도연이라면 왜 기억을 잃은 것일까?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도 되는 걸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음식 맛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12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며칠 후 영희의 백반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남편 도연의 소방서 동료였던 김동수였습니다. 동수 씨, 어쩐 일이세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동수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1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건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영희는 가게 문을 닫고 그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김동수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짐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도연이 형 시신을 못 찾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분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가 12년 전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화학공장 3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가 퍼지고 있어서 소방대원들은 방독면과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진입했습니다. 도연은 선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공장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도연과 동료들은 그들을 한 명씩 구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을 구조하러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휘어지며 내려앉았고 도연은 함께 있던 동료를 밀어내며 자신이 그 아래 깔렸습니다. 김동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연이 형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깔렸어야 하는데 형이 대신.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독면과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붕괴 과정에서 장비들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한 시신의 얼굴은 화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헬멧에 붙어 있는 명찰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찰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상부에서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빨리 시신을 인도해야 한다고, 더 이상 조사를 지연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더 아프게 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두 분 다 돌아가신 거니까 그냥 명찰대로 처리하자고.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김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께 전해진 유품이 진짜 도연이 형 것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가 한 명 있었어요. 심한 화상과 두부 외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존 도우로 등록되었다가 나중에 외국 의료진에게 인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존 도우. 신원 미상의 환자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사망 처리된 남편, 신원 미상으로 외국에 이송된 중상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강태준이라는 남자. 그녀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괜히 형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을 봤는데 너무 도연이 형을 닮아서 혹시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매일 아침 꺼내다 넣은 밥그릇, 밤마다 꾸던 남편의 꿈.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도연이라면 왜 12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걸까? 왜 가족을 찾지 않은 걸까? 그리고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동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형수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가 떠난 뒤 영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다시 약속을 잡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비서 연락을 거쳐 겨우 저녁 시간 1시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영희는 그곳에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온 것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이후로 저를 자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12년 전 제 남편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찻집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학공장 화재 진압 중에 건물이 무너졌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이는 7살이었고 둘째는 갓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옛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날 시신의 신분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헬멧과 명찰이 섞였고 상부에서는 빨리 마무리하려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했다고요. 그리고 그날 신원 미상의 중상자 한 명이 해외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강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눈빛이, 목소리가 제 남편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식사할 때 된장국 그릇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는 버릇, 김치를 반으로 접어서 밥 위에 올리는 습관, 들깨 미역국을 드실 때 잠시 눈을 감던 모습까지 전부 제 남편이 하던 것들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제 남편 박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 안에 잠들어 있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의 은은한 음악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12년 동안 지옥이었겠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허덕이는 동안 저는 천국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게 더 지옥입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가족을 버린 셈이니까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그녀, 그리고 어린 두 아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 건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네. 당신이 듣지 않으니까. 며칠 후 영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해외 본사로 돌아가는 일정을 앞당겼다고. 원래 한 달 후 예정이었던 출국이 일주일 후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국제선 출국장 앞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각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강태준이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영희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 12년 전의 화재, 뒤바뀐 신분.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서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30분 후에 탑승입니다. 라운지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네.
그는 출국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항공편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준은 무심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중국어 안내 방송 중 특정 억양이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화염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웠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철골이 휘어지며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김동수,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붕괴된 공장, 철골에 깔린 몸, 극심한 고통,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의식. 그 다음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언어로 말하는 의료진들, 온몸을 감싼 붕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던 자신. 강태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도연이었습니다. 12년 전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철골에 깔렸고 심한 화상과 두부 외상을 입었습니다. 헬멧과 명찰이 뒤바뀐 채 발견된 시신 때문에 박도연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고 의식불명 상태의 그는 신원 미상으로 해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업가였던 그 사람은 기억을 잃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강태준. 그리고 그에게 사업을 가르쳤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그는 빠르게 성장했고 결국 독자적인 사업체를 세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강태준, 아니 박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탑승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가 비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선명한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표 취소해.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가야 할 집이 있어.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이미 출국 게이트에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있던 길을 향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늦은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인의 백반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살아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자며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영희는 그 평상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반쯤 젖은 상태였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강태준이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진실이 그를 더 멀리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2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하나 봐. 그녀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양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가쁜 숨소리. 그 남자가 천천히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도연이. 영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수없이 꾸었던 꿈의 연장인가 싶었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영희를 처음 만났던 날 부엌 아래 베인 상처였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그녀에게 한눈을 팔다 베었다며 웃던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먼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젖은 양복에서 빗물이 묻어났지만 그의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12년이나 늦었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등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억이 돌아왔어. 그날 일이, 너와 아이들이 전부. 비행기 타기 직전에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 그래서 바로 돌아왔어. 뛰어왔어. 영희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 왜 이제야 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몸은 알고 있었나 봐.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 된장국 그릇 돌리는 것도, 김치 접는 것도 전부 당신이 가르쳐준 거였어. 빗줄기가 점점 새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쏟아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의 작은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영희와 도현 그리고 두 아들 진우와 진혁이었습니다. 진우는 신혼여행에서 급히 돌아왔고 진혁은 아르바이트를 쉬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두 형제 모두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사고, 뒤바뀐 신분, 기억을 잃은 채 보낸 세월, 그리고 공항에서 되찾은 기억.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진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7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식 때 엄마가 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 대신 집안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 집이 4칸이 되는 거네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랑 진혁이.
드디어 다 채워졌어요. 진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가 연달아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은 그에게는 생전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년간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도연은 본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그는 한국 법인의 고문 역할만 맡기로 했습니다. 영인의 백반집은 예전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주방에 두 사람이 함께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설거지를 하고 영희가 요리를 하고 가끔은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도연을 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지만 곧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4명이 동네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12년 전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가 그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2년 전과 똑같은 포즈였습니다. 도연이 맨 왼쪽에, 영희가 그 옆에, 그리고 두 아들이 부모 양옆에 섰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두의 얼굴에 12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사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울지 말고 다 같이 웃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희는 끝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영희가 그의 팔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4사람의 뒷모습이 골목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12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